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 본 지 한 2주 됐죠. 그쵸? 2주보다 더 이제 되신 분들도 있고, 2주 정도 이제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바로 우리 진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강의 계획서 먼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이제 다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강의 목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2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2기는 시뮬레이션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푸는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자, 이걸로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주제가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통합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모의고사는 제가 심심하니까 내는 게 아니겠죠. 중요하니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여기에 이제 보충 문제를 제가 드립니다. 보충 문제는 풀어보라라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풀 문장으로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 목차랑 키워드 정도로 핵심이 무엇인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게, 그러니까 특히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2기, 3기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책을 보시면서 그냥 외웠다, 그냥 덮는다, 이게 아니라 만일 내가 교수라면 오늘 공부한 요 챕터 중에 뭘 한번 내보고 싶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만일 50점이라면 또는 25점이라면 또는 50점 중에 이제 옛날처럼 하나 그냥 통으로 다 써봐라,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힌트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험은 잘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잘 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2기 때부터는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당연히 아직 구멍 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뮬레이션이 목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의 위치 파악과 보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분은 등수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분도 있고 등수 의미가 없다라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등수가 낮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900 몇 명 정도가, 이제 한 950명 정도가 수강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우선은 상중 하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걸 가늠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못 썼으면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썼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다 또는 등수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맨 마지막에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그 자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귀여운 자료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측 상단에 인사노무관리 2기 모의고사 수정 보완 사항이라고 써놨습니다. 마치 유치원생들한테 주는 요 자료처럼 이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책상에 붙이시고 분명히 오늘 느끼신 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더 신랄하게 이제 비판이 되어 있겠지만 분명히 본인이 더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회차 동안 내가 뭐가 안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록을 하셨다가 시험 보실 때 이거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시행착오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 강의를 여러 해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문제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이 지적해 주는 걸 굉장히 원하는 이제 그 메조키스트라고 하죠. 메조키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누가 내 답안지 보면서 답안지 뚫어질 때까지 막 얘기를 좀 해줬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본인 문제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세세하게 또 이거 예쁘게 꾸미지 마시고 오늘은 예를 들면 미완성이었다. 또는 알고 있는 주제인데 균형이 부족했다. 또는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개념이 굉장히 두루뭉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 2기 끝나고 나서 제 문제가 뭐죠? 제가 왕이 될 상인가요? 제가 이제 합격할 상인가요? 근데 본인의 문제는 확실히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본인의 위치 파악,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승진 문제를 풀었는데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등수가 낮았다. 남들도 이만큼은 쓰는구나. 이런 것들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 목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보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연간 강의 스케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게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체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업의 처음부터 끝 중에서 조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어느 흐름에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기에 있습니다. 2순환을 이제 거치고 있어요. 2순환 같은 경우에는 뭘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냐면 내용의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추구하셔야 돼요. 아직 이제 지식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지식 최대한 채워 넣으면서 디테일하게 하되 분명히 서술하면서 사족이 있습니다. 사족을 이제 조금 빼고 알찬 키워드 이런 것들로 이제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연습.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에 이제 끝판왕은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공부하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도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좋은 점수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문제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 다 알아요. 하나하나 보면 알지만 지금 이걸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이제 헐겁게 쓰지 않았는지 또는 너무 촘촘하게 쓰다가 이제 균형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이거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나중에 직관적으로 딱 보시고 이 정도면 요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2기 때 연습을 하셔야 3기 때는 이제 100점짜리로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게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 시켜 드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강의 계획서의 4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멘토링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옆에서 누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 총 9회에 걸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6번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돼요. 미니멈 6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번을 보는 자격 조건 하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신청을 하시면은 작년에 이제 좀 고득점 하신 분, 그리고 수험적으로도 이제 노하우가 좀 있으신 분, 요렇게 제가 섭외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헌동차랑 동차랑 이제 생동차랑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냥 남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차끼리, 유해끼리, 헌동차 이상끼리 제가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 헌동차 이상은 제가 직접 멘토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헌동차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부채감이 좀 있거든요. 꼭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꼭 이번 해에는 이제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할 예정이니까 그래도 6번 이상은 꼭 시험을 봐보세요. 지금은 이제 다 보죠. 지금은 보지만 나중에 느끼실 겁니다. 점점 응시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반토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번 이상 우리 한번 시험을 봐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료 중에 수험 방법론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방법론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되, 자, 요거는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모두 씹어 먹으면서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는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고 악순환으로 계속 이제 번아웃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을 나는 그나마 빠지지 않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이 사이클을 거쳐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름길, 쇼컷을 찾아서 내가 자 이거는 버려도 될까 말까를 강사님한테 물어보자. 물어보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 그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공부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태도 자체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딱 보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선은 최대한 가지고 가면서 어차피 완벽하게 공부는 못합니다만 3기까지 최대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버려도 되나요? 버려도 된다고 말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는 한 더 보시는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혼동차의 함정을 한번 보세요. 혼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유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만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차생이 개념을 더 잘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헌동차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나는 스캔런 플랜이라고 하면 뭔지 알아. 스캔런 MIT 대학. 자, 근데 이제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헌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만하거나 이게 아니니까 최대한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이제 동차생이 점수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현타 맞아가지고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2기 때는 물론 답안지에 이제 첨삭자들에게 제가 주문을 넣어 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실리적인 비판이 더 좋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써달라라고 했는데 거기 너무 막 멘탈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거는 좀 수정 보완하면 좋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편지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 순환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2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특히 많이 질문했었던 게 제가 여기 첫 번째 써놨는데 단권화와 반복 회독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단권화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가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것인데 단권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필요하고 단권화 시기는 언제까지로 마무리해야 돼?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직전에 30분 또는 1시간 또는 전날에 한번 모두 훑을 수 있는 책 나만의 무기 이것을 만드는 게 단권화입니다. 그래서 단권화가 왜 필요하냐면 오늘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심도 깊게 파헤치게 되고 더 여러 가지를 이제 4차 산업혁명 뭔지 알았는데 모른다. 그래서 개념 이제 찾아보죠. 개념 찾아보면 뭐 나오죠? 사물 인터넷 나오고 인공지능 나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생각되죠? 사물 인터넷 나 개념 몰라. 인공지능 개념 몰라. 이러면서 더 막 계속 여기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나의 루틴을 이제
이제 만들어 두면서 정말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4번에서 단거나 시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해야 되는가? 저는 늦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시험 남은 기간 생각해 보시면 5개월이에요. 그래서 4, 5, 6, 7, 8,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단거나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단거나가 예쁘게 형광펜치라고 하이테크 0.38로 막 쓰고 가피라고 이게 아닙니다. 정리만 하는 게 단거나가 아니라 우선 이해를 연기 때 이제 1기 때 들은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답안지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안다고 다 쓸 수 없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그림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이해한 것을 알찬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본인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으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깜지 쓰는 거 암기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암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 구조를 좀 설명을 할 수 있고 약간 러프하지만 그러니까 거칠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게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한다면 이미 암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암기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도대체 언제 암기를 하실 건지. 그래서 저한테 2기 끝날 때까지 이제 이해 정리만 했다. 암기는 언제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정리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거나 작업을 계속 하면서 뭐 형광펜도 칠하시고 그다음에 키워드도 발굴을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키워드를 발굴하시면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 정리 그리고 암기의 3요소를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YM연구소의 연구원 1, 2, 3, 즉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써놨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PT로 보시는 것처럼 수정 보완사항 이거 꼭 적으세요. 제가 작년에는 안 드렸는데 수정 보완사항 아까 그 유치원생들 쓰는 그 예쁜 거 있잖아요. 기왕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꼭 수정 보완 사항을 적어 두시고 이거 나중에 단권화된 책 앞에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보시는 겁니다. 아, 나는 균형이 부족한 사람이다. 아, 나는 이 부분이 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문제랑 해설지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문제 그리고 해설지 꺼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기본 지식 재료의 조합과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문제 이따가 같이 한번 우리가 샅샅이 볼 텐데 크게 보면 뭐죠?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노동의 인간화를 적용하는 것, 요 네 가지를 이제 쓰는 것인데 우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편에 뭐 노란색, 하늘색, 뭐 녹색, 핑크색 있고 2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진 않아요. 근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고 비중이 조금 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순서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재료들 중에 아 요거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 요거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 요거 가지고 와야 되겠다. 요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레고를 조합하듯이 이제 이걸 제가 모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고를 조합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게 어디 있는지 우선은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학적 권리론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었냐면 1편에서 이론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거 어디에서 공부했었냐면 2편에서 기술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편에서 공부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그 다음에 노동의 인간화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노동의 인간화가 이론이었었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신념이나 철학 아니었었나? 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그리고 노동의 인간화 이거 어디에서 공부했었냐면 4편의 직무관리에서 직무설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1편, 2편, 4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조합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우선 이것도 쉽진 않아요. 빨리 이제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이거 1편, 그 다음에 이거 2편, 그 다음에 뭐 4편 이렇게 이제 추려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2기 마지막이 되면 강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난 없어. 점수가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1번 문제, 여러분들 문제 똑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인데 크게 보면 과학적 관리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론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출제 취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생충 영화 보면 너는 큰 그림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우선은 이게 이제 나만의 큰 그림으로 이러한 게 통상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묻냐면 문제점을 물어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물론 이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과학적 관리론은 뭐죠? 사람을 생산의 한 요소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건, 기계처럼 다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경제적 인간관으로 보면서 돈으로 동기부여시키려고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사람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기계 다루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4차 산업혁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식하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고려한 직무설계, 노동의 인간화 이론을 고려한 직무설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뭐죠? 기계혁명이에요. 기술혁명입니다. 그렇죠? 기술혁명, 기계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결국 그냥 좋은 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자. 이게 아니라 기술이 뭘 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이제 채워가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람의 어떤 존엄성이나 가치나 인간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것을 이제 1번에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2번에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그 다음에 노동의 인간화 이론 우선은 개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개념을 묻지 않아도 개념을 써주셔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너무 기계가 발전한다고 이제 그것만을 맹신한 나머지 사람의 심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자, 사람의 사회적인 욕구를 고려해서 직무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주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노동의 인간화는 뭐죠? 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직무 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요거 이제 머리에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덩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존엄성을 살리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론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요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여유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수험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를 받으면은 막 내가 공부한 게 나오냐 마냐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막 쓰게 되는데, 우선은 크게 이런 구조화 있잖아요. 눈에 이제 우선은 존엄성 훼손, 그리고 존엄성 훼손에 대한 그 극복 방안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하면 되는지를 살려주면은 충분히 이제 연결고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취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그냥 개념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특히 약술은 사실 이제 좀 성실하게 공부했느냐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논술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PPT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크게 구조화. 그래서 특히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그리고 극복 방안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구조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해설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해설지. 자, 해설지를 하나하나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 주요한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은 로마자 1번 한번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에 지금 개념 내용 공원을 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드리프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표류 경영 시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된 능률과 효율을 이제 위시한 방식이다. 자, 그게 이제 바로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가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 원베스트 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자 1번에 목차를 한번 잘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만 그냥 이제 너무 담백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접근 방식의라고 써놨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뭘 표현해 주는 거죠? 인간성 훼손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도 물론 이제 지금 막 시간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앞으로는 목차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뭐 예를 들면 인간을 생산의 요소로 본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접근 방식의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1번은 이제 개념 형성 배경, 그리고 내용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과업 관리의 핵심은 뭐죠? 결국 분업을 이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업을 시키고 표준 생산량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뭘 통해서? 타임 앤 모션 스터디라고 하는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선발과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에 기반한 거죠? 인간공학에 기반한 겁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능력이나 한계나 특성들을 고려해서 물건이나 어떤 작업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지만 이제 인간공학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선발과 훈련을 이제 시켜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3번째 동기부여는 어떻게 시키자? 차등 성과급제로 시키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차등 성과급제를 이제 우리가 도입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는 사람을 경제인으로 보고 돈으로 유인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자, 4번째 기능적 감독자 제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 감독자도 마찬가지로 분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선 감독자는 그냥 관리 감독만 하는 것이고, 전문 감독자는 뭐 한다? 교육 훈련이라든지 계획이나 품질 관리까지 이제 거시적인 어떤 큰 틀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책에 이 과학적 관리론이 어떻게 나와 있죠? 목차가 다 분설되어 나와 있습니다. 목차, 그러니까 문단별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이거를 서술했냐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줄 처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줄로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론 네 가지를 문단으로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 내가 지금 뒤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도 쓸 게 많고 노동의 인간화에 쓸 게 많다 이러면 앞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 시험에서 앞을 굉장히 풍성하게 묻는 문제를 내지 않고 대부분은 기승전결처럼 뒷부분이 조금 더 풍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자 우선은 앞부분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쓰셔야 나중에 더 풍성하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의 공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업화 시켜야 된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이제 구조를 어떻게 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다. 체계화했다. 과학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념 핵심 특징 이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사회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 Io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데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안 써도 합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개념 한번 보시면 뭐 1차, 2차, 3차, 4차 가볍게 써주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자,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융복합시켜서 기존에 없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AI와 같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다거나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그래도 제가 일기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융합입니다. 연결, 융합 이거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 서비스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계 범위 없이 제한 없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연결해서 뭐 그냥 여기서 사실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뭐까지 가능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공부하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흐름상 그 내용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됐다? 땅에 떨어지게 됐다. 또는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저임금, 저부가가치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고려한 직무 설계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은 연결이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직무 설계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더 챙겨보시고 이게 이제 의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동그라미 1번에 마지막 문단, 그 문장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제 융합으로 인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에서 하나 더 공부하긴 했었는데 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냐면 기극경제입니다. 임시직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이 양산이 될 것이다. 자, 양산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약간 단기간으로 쓰이고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줄에 임시적 고용관계라고 하는 기그 이코노미가 확대가 되면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된다? 어떤 단기간의 계약으로 이제 활용, 쓰임만 당하고 이제 존엄성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한번 보시면 갑자기 이제 러다이트 운동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모의고사를 통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좀 배워가는 게 있어야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우선 보도록 하죠. 러다이트 운동의 개념 우선 1번 한번 보세요.
러다이트 운동은 첫 번째 줄에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영국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기계 파괴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타나게 됐냐면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계가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실직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를 없애버리면 우리의 노동 조건 그리고 존엄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타나게 된 게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면 1910년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그로부터 한 100년 이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러다이트 운동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굉장히 득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계 파괴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3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자? 우리가 재고찰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3번에 이제 목차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자,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사람의 가치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직무 설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거 전혀 몰라.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자, 밑에 대체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그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들 활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외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외가 뭐죠? 고립되고 이제 정말 생산물로부터 완전히 나의 어떤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노동이 즐겁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다?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자? 밑에 나와 있는 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노동의 인간화 이론을 고려해서 소외를 낮추는 방식의 재고찰, 재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중간에 끼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떤 강박이 생기냐면 로마자 1, 로마자 2, 로마자 3, 로마자 4에 모든 연결고리를 다 걸어주시려고 하는 이 강박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상 중요한 내용,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런 방식으로 자, 로마자 1, 로마자 2 그리고 로마자 3에 그냥 하나의 연결고리로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고리를 걸어 주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사실 나는 시간 없다라고 하면 3번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에 3번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직무 설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요 이제 한 단락 정도. 그래서 제가 1,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어디 이제 그 내용으로 나와 있냐면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의 그 공헌점에 나와 있어요. 공헌과 비판점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책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책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어디에서 목차가 어느 정도로 빠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108페이지, 목차 키워드 노트는 108페이지고 전략 노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편의 직무관리 중에 이제 3장의 직무설계 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108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목차를 뭘 넣고 뭘 빼야 되는가 이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책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개념 그리고 등장 배경 그리고 내용 그리고 사상이나 영향 그리고 방향과 원칙 적용 공헌 한계 엄청 많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게 뭐죠? 우선 개념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서 기술 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계 설비 그리고 조작 지식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 시스템은 뭘 의미하는 거죠? 종업원의 심리 상태라든지 감정 상태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자, 이걸 의미하는 건데, 자, 네 번째 줄이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 최적화 시켜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동시 최적화 또는 공동 최적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되는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입니다. 자, 등장 배경은 우선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영국에, 자, 여기 보시는 타비스톡 연구소라고 하는 데에서 뭘 연구했었죠? 석탄 광산 연구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팀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시켰었는데, 이후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에게 그냥 그 석탄 채굴하는 것을 오롯이 다 맡겼더니 어떻게 됐다?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산재 사고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비스톡 연구소 요건 하나 꼭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기술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갖다 썼습니까? 그렇진 않고, 자, 그림을 많이 그릴 때는 가장 간소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표현만 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사회가 무엇이고 여기서 기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 사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 그리고 집단, 그리고 감정, 태도, 그리고 상호 의존성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래 기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찰스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꼭 기계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기계,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한번 보세요. 핵심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핵심 내용에서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념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세 번째 줄입니다. 과도한 기술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성과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5번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뭔지 이제 핵심은 알았는데, 지금 이 핵심에 따라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인사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정말 지당한 얘기예요. 근데 무슨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사회적 욕구 그리고 기술적인 욕구, 이 모두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바로 5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책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의 방향과 원칙이라고 해서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7가지 다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3-4가지 정도를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그 5가지와 상당히 많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과업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자, 일을 할 때 너무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과업의 최적 다양성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자, 과업을 완수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상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의미 있는 일을 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중요한 일을 줘야 된다는 거. 하찮은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적 작업 주기. 이게 이제 사실은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업 주기가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 주기, 그렇죠? 신체 리듬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피드백이 뭐죠? 결과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시면 과업 경계를 확장하자. 자, 이거 제가 예시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시를 지금 답안지에 똑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컨대 자, 엔지니어에게 어떻게 하자? 그냥 계속 이제 제조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마케팅까지 이제 시키게 되면 일의 의미가 남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예시 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보시면 가치 있는 과업을 부여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업이랑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에서 자,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과업의 플로우 중에 지금 처음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이것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과업을 구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7가지 중에 7가지 다 못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중요한 일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 피드백을 이제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구체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서 여기 보시는 직무 설계의 방향과 원칙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구체화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보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역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의고사 그냥 잘 봤다 이게 아니라 이거 잘 한번 보세요. 2가지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알고 있으면 너무 과하지 않게 맨 마지막에 한 단락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은 점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제 여러분들 하이패스 지나가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은 유인 수납이 있고 무인 수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인 수납은 뭐죠? 그냥 계속 돈 내고 그냥 그 잔돈 거슬러 받는 건데, 아 이거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다가 어떻게 했다? 아,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일자리를 이제 오히려 정리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유인 수납을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자, 기술을 맹신한 나머지 다 잘라버리게 되면 자, 노사 갈등 굉장히 심해지고 기업의 이미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개발은행, 지금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ATM기 많이 설치하고 지점들 다 폐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째 줄 한번 보시면 모두 정리해고 하기보다는 뭘 통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직업군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매니저라든지 고객 경험을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디자이너라든지 생체 전문가라든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있잖아요. 지금 108페이지 여러분들 책에다가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의 사례 또는 지금 보시는 은행의 사례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하실 때 요런 이제 사례가 있다. 요거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모든 것의 사례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사회기술 시스템 이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 사람은 엄청 찾아봤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실무의 어떤 사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되게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제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 써도 뭐 전혀 무방해요. 하지만 나중에 써주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거나 하실 때 잘 정리를 하나만 하세요. 2개 다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제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동의 인간화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죠?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의 인간화가 뭔지는 아는데 개념만 알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개념 한번 잘 보세요. 자, 특히 노동의 인간화를 설명할 때 꼭 나와야 되는 그 키워드가 소외입니다. 소외. 그래서 자, 3번째 줄에 소외라고 하는 요 용어 있죠. 그렇죠? 노동에서 인간의 소외감, 그렇죠? 고립감, 단절감. 자,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4번째 줄에 노동의 주체인 인간의 초점을 두어서 동기부여할 수 있고 성장 발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로 노동의 인간화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노동의 인간화는 하나의 사조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철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론이라고 하니까 이론? 이게 이론이었었나? 철학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떤 학자는 이것을 철학으로 보고 어떤 학자는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사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상이 어떻게 되지?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론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 인간다운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직무 설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 하지만 노동의 인간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 방법,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3번을 한번 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3번 한번 보시면 노동의 인간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데 제가 이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차 욕구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다 충족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나누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세요. 3번에서 노동의 인간화 이론을 고려한 직무설계 방향으로 목차를 어떻게 짰죠? 소극적 의미, 적극적 의미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쌍가로 1번은 소극적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가로 2번이 적극적 의미인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극적 의미는 저차 욕구를 이제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생리적 욕구라든지 안전 욕구 이런 것들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적극적 의미는 뭐죠? 기업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비용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확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미시적, 거시적이라고도 더 나눌 수가 있는 게 자,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 적극적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소극적 의미는 저차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5가지 위계 계층 하이라키 중에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고차 욕구를 충족하는 적극적 의미까지 그래서 자, 소속감 느끼게 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아실현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적극적 의미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식 한번 짚어봅시다. 자, 소극적 의미는 우선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이거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었죠? 9편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전이나 보건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칠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치는 것으로부터 뭘 해야 된다?
자유를 느껴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바로 소극적 의미에서 지금 세이프티 니즈라고 하는 요 안전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재해라든지 보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그 안전 욕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지금 있는 생리적 욕구는 뭐죠? 최소한도의 갈증이나 휴식,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소극적 의미.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제 디폴트라는 거죠. 기본적인 그 최소 한도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적극적 의미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직무의 인간적 설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직무 순환이나 직무 교차나 준재활적 작업 집단처럼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직무 교차, 그다음에 직무 순환, 준재활적 작업 집단.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뭐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무 시간이나 장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될 수 있냐면 존경 욕구, 존중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야. 하나하나 지시, 감독, 터치하지 않고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존중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네 번째 욕구 단계설에 있는 이제 존경 욕구, 존중 욕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시적으로는 결국 뭐죠? 끝판왕은 자아 실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자, 게다가 이러한 이제 개인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넘어서서 조직 풍토나 문화 측면에서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 민주 그리고 인간적인 경영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자? 자, 성과 참가나 자본 참가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동등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생산의 한 요소,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과 조직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활용한다? 성과의 과실을 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거나, 자, 참여제도.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공부한 적 있죠? 호송공장 실험에서, 자, 경청하는 것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참여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 네 번째 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깨알같이 뭐가 이제 지금 바로 박혀 있냐면 키워드들이 엄청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써야 되겠다. 다 못 씁니다. 하지만 나한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생각하니까 이해도 잘 되고 하나씩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로 설명하는 방법, 또는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지금 구성원 개인 한 명에게 이제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거시적 측면은 뭐죠? 조직 분위기나 풍토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꼭 가지수가 중요하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최근 연구를 통해 본 인사관리자의 시사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잡크래프팅은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는데 이럴 때 써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잡크래프팅의 개념이 뭐였었죠? 자, 직무의 내용이나 수행 절차나 단계나 방식, 이것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조직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바텀업 방식으로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율성과 재량권을 충분히 준다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고 이 외에도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거 공부를 했거든요. 뭐 공부를 했었냐면 아담 그랜트의 일의 의미를 주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가능하다. 칙센트 미하이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가능한 거예요. 또는 자, 제가 이제 노동의 인간화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이슈 관리에서 QWL이라고 하는 그죠? 근로생활의 질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책 한번 요거 같이 봅시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이슈 관리 16장이 나와 있어요. QWL. 자, QWL의 이제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QWL의 구성 요인 우리가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인을 노동의 인간화 이론을 고려한 직무 설계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정성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 설계를 할 때 공정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조건. 이게 뭐죠? 아까 여기 세이프티 니즈라고 하는 안전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능력 개발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뭐죠? 자아 실현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교육 훈련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아 실현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다음에 직장 분위기 5번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각종 참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다녀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아이디어도 얘기하지 마. 아, 너무 성가시고 귀찮으니까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직된 문화도 있지만 자유스러운 문화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조화라고 하는 것도 노동의 인간화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이 나오면은 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자, QWL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구성 요인 요거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앞장으로 하나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앞장에 뭐가 있냐면 자, GWP라고 있습니다. Great Workplace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359페이지 즉 가족 친화적 인적 자원 관리의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박스 하나 더 추가를 해놨는데 자, 일하기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인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GWP의 핵심 가치는 뭐가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신뢰, 그리고 두 번째 자부심, 그리고 세 번째 재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사와 경영진에 대한 굳건한 믿음, 즉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는 자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미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이제 팀워크를 느끼면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물론 다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중에 내 마음에 더 잘 와닿는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내가 정리해서 쓰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세 가지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추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사관리에서 무조건 자, 이거 드릴 테니까 그냥 똑같이 외우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뭘 공부를 얻어 가셔야 되냐면 요겁니다.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큰 그림 그리면서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묻는 게 네 가지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큰 구조를 그리시면서 그 다음에 노동의 인간화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뭘 쓸 수 있다고요? QWL의 구성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서를 하나하나 다 꼬집어 가면서 저차 욕구에서 고차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써주신다거나 아니면 아담 그랜트의 일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잡 크래프팅을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또는 또 뭐가 가능하죠? 해크만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모형 5가지 있잖아요. 그걸 써주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겹칩니다. 뭐랑 겹치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고려한 직무 설계는 약간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쓸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굳이 동어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보충 문제 한번 보세요. 보충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문장으로 써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속으로 아마 욕하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지금 답안을 쓰고 나서 15분 동안 답안을 제출하고 보충 문제까지 풀어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큰 그림 그려보세요. 자, 문제 2번에 자,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인간관계론의 내용과 평가 그리고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자, 이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로 기출이 한번 됐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의 각자의 내용,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봐라. 여기까지는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론들이 어떻게 현대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 내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지는 않고 6페이지는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만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7페이지까지 마찬가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여기 이제 차이점은 여러분들 책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로마자 5번 있잖아요. 두 이론들의 적용,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뭘 얘기해 주는 게 좋죠? 핵심 컨셉을 항상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쌍가로 1번에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전문화, 효율성, 표준화, 분업의 원리,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게 컨셉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한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직무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이제 분업을 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 활용해서? 타임 앤 모션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표준 생산량을 정하게 되고 분업을 확실하게 접목시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확보나 개발 관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이 그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확보와 개발 관리에서도 표준 생산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법칙이 적용이 현재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상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자, 돈으로 유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등 성과급제를 지금 적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맥도날드 또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되죠? 분업을 시킨 다음에 누구 한 명 이제 병가를 간다 또는 결혼이 있는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능률, 효율, 합리성 그리고 분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게 현대 기업 중에 포드 자동차,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간관계론을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다. 언제? 1기 중간고사 때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인간관계론을 적용해서 쌍가로 1번 한번 보시면 자, 컨셉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사회 심리적인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두 번째 줄에 작업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자,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 그 맨 마지막 실험이 뭐였었죠? 비공식적인 집단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요 이제 컨셉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제 쌍가로 2번 보시면 어떻게? 직무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자? 그렇게 분업시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믿고 맡기자. 그렇죠? 또는 여기 이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인사 상담 제도를 운영하자. 지금 어떤 부분에 불평 불만이 있는지를 상담 제도를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1기 때 우리 중간고사 시험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 상담 제도 운영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준자율적 작업 집단도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에 자, 준자율적 작업 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자. 자, 그다음에 보상이나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차등 성과급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름대로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물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일정한 작업 공정을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재량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을 조직화하고 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뭐 알고 있죠? 볼보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피드백 이런 것들 충분히 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도요타의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볼보의 사례를 이제 들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 이거는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풀어본 자 실제 모의고사 문제는 상급입니다.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급이에요. 왜죠? 자, 만약 문제가 그냥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의 내용을 써봐라. 자, 이건 하급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자, 여기에 차이점 제시하고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로 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건 약간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중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3번 한번 보세요. 문제 3번은 하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자, 직무 설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상, 중, 하를 다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문제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설계에 있어서 기계적 접근 방식의 직무 설계 그리고 동기부여적 접근 방식의 직무 설계에 대해서 자, 의의는 개념입니다.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단점을 각각 논하시오. 지금 이제 보면은 자, 기계적 접근은 뭐죠? 사람을 생산의 한 요소로 보면서 기술, 물건처럼 다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과학적 관리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분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 분업, 그렇죠? 직무 전문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는 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무 확대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딱 보시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날 수 있냐면 우리 책에 그림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지금 그 그림을 쭉 다 훑어보라는 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은 어디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시냐면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의 10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직무 설계에 있어서 자, 전통적 직무 설계의 직무 전문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적 직무 설계라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적 접근이라고 하는 바로 직무 확대화로 이 모든 걸 다 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잘 줄이는 게 관건이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 전문화와 직무 확대화 그리고 이론적 배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나와 있는 자, 이론인데 이론 5가지 다 쓰면 분명히 완성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목차만 우리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설지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선은 직무 설계 개념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념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접근 방식의 직무 설계가 무엇인지 개념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생산의 요소로 봤다. 경제인으로 봤다. 돈으로 유인할 수 있다라고 봤다. 자, 그런 방식이 바로 분업이라고 불리우는 직무 전문화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직무 전문화의 개념, 이론적 배경, 그리고
방향을 장단점 이렇게 10페이지까지 이제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지금 쓸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10페이지에 자 로마자 3번에서 기계적 접근 방식에서 동기부여적 접근 방식으로의 변화. 자, 이게 이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하나하나 다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떡하니 요런 거 이제 하나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죠? 책이랑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책에 있는 거 다 쓰다가는 우리가 완성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자, 특히 이론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론을 몇 가지 써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빈약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론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연결고리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기부여적 접근 방식의 직무 설계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죠? 직무 확대화입니다. 그래서 재미와 보람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적 직무 설계의 방식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 이제 허츠버그의 이호인 이론 또는 직무 특성 모형 또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지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 3, 4년 전에 선배님들이 문제를 다 풀어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완성하는 사람이 없구나. 태반이 완성을 못합니다. 3번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완성을 거의 대부분 못했어요. 왜? 어디에 매몰되다가 이론적 배경에 5가지 다 쓰다가. 그래서 자, 요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지금 쓸 게 많은 경우에는 엄청 줄여야 되는구나.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관건입니다. 직무 설계의 방향 한마디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직무 설계 방향이 어떻게 되죠? 5가지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직무 확대, 직무 충실,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차 순환, 그리고 준비할적 작업 집단. 5가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 장단점 쓰다 어떻게 된다? 또 완성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요 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줄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 확대부터 준비할적 작업 집단까지 굉장히 빠르게 줄처리로 요약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장단점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통된 것을 표준화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직무 설계는 결국은 성과로 귀결이 될 수 있다. 퍼포먼스로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다? 오늘 시험 본 건 상급.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중급.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하급입니다. 그래서 하급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고, 여기 이제 2번은 중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요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상급은 오늘 이제 문제도 한번 써보셨으니까 해설지 보시면서 집에서 좀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분 쉬고 이제 책 가지고 진도 나갈게요.